자, 376페이지 한번 볼게요. 부동산 개발론입니다. 자, 이 부동산 개발론은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량 출제가 됩니다. 자, 먼저요. 이 개발의 정의 한번 볼게요. 개발의 정의 또는 개발의 의. 자, 우리 그 법에 보면 부동산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회색 박스가 있습니다. 자, 회색 박스에 보면 부동산 개발이란 이렇게 돼 있죠. 다른 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거기 다만 뒤에 있죠. 줄쳐 볼게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보이세요? 네, 거기 줄치고 별표합니다. 우리가 개발을 얘기할 때 시공만 하는 행위는 개발이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개발이라는 거는요, 관공서에 인허가 과정이 있거든요. 그 인허가 과정이 없는 단순히 시공만 하는 행위를 보고 그걸 개발이라 부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시공은 개발 아니다. 시공은 개발 아니다. 자, 그 다음. 시공은 개발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요. 개발의 과정입니다. 개발의 과정. 자, 개발의 과정 보시면 거기 책에 377페이지 보시면 5단계 있죠? 5단계 거기 네모 별표 하나. 그리고 그 밑에 7단계 있습니다. 7단계도 네모하고 별표 한 개 밖에요.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 개발로는 순서를 잘 물어봐요. 자, 그래서 여기 5단계 보시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계획이라고 돼 있죠. 계획 동그라미, 협의 동그라미, 인가 동그라미, 시행 동그라미, 처분 동그라미. 그래서 계획, 협의, 인가, 시행, 처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협의라는 것은 관공서와의 협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공서와 협의를 거치고 그리고 관공서에서 인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순서를 잘 알아두세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뭐 계획이 당연히 첫 번째일 거고 처분이 당연히 맨 끝일 거고 그럼 협의냐 인가냐 이 두 개인데 인가 받고 협의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협의한 다음에 인가가 나오겠지. 그렇게 하면 크게 어려운 순서는 아니다. 자, 7단계인데요. 7단계도 순서가 있어요. 자, 아이디어. 예비적 타당성 분석. 이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전 실행 가능성 분석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지 확보. 그 다음에 다시 타당성 분석. 이 타당성 분석을 실행 가능성이라고도 그래요. 앞에 거는 전 실행이었고 이제 실행이고요. 그런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에 금융, 건설, 마케팅.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순서.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네, 379페이지에 뭐 7단계 순서가 쭉 나와 있죠. 그럼 이것도 외울 때요. 순서를 외울 때 어차피 시험이 객관식이니까 뭐 아이디어가 맨 처음이라는 거면 누가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금융이 뭐예요? 자금을 조달하는 게 금융이죠. 자금이 있어야 뭐 짓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금융 다음에 이제 건설이고
지었으면 팔아야지. 그래서 이건 또 한마디로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순서예요. 금융, 건설, 마케팅. 그러면 결국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가 헷갈리죠. 그래서 타당성과 타당성 사이에 부지 확보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전체 객관식에서 순서 찾는 문제가 나오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요. 여기 우리 신정동에 쇼핑몰을 하나 짓는다 그래 보겠습니다. 쇼핑몰. 그럼 쇼핑몰을 지어야지 이게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자, 그럼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뭐냐면 내가 쇼핑몰을 지었을 때 쇼핑몰을 지으면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를 계략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그 오른쪽에 파란색 박스를 봐도 되고요. 줄을 쳐도 됩니다. 37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거기 양가로 이번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 그 밑에 보시면 넷째 줄이죠. 예상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추계하여 이런 말 나오죠. 계략적이 중요한 거. 그게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그 위에 걸 다 하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제 계략적으로 분석했죠. 그랬더니 수익이 날 것 같아. 돈이 좀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부지를 확보해요. 여기서 부지를 확보한다는 얘기는 꼭 토지를 잔금을 치르고 꼭 소유권을 가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뭐 계약금만 주고라도 이 토지를 확보해두라 이 말이에요. 확보해두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을 또 하는데 그럼 저 타당성 분석은 계략적일까요? 구체적일까요? 구체적이겠죠, 이제. 그래서 거기 4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부지가 선택되면 개발업자는 줄칩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실행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실행 타당성 분석, 실행 가능성 분석 구체적으로 해봤더니 여전히 수익이 날 것 같다. 그럼 이제 돈을 조달해요. 금융. 그리고 짓고 분양을 한다는 얘기죠. 마케팅. 자, 그래서 마케팅을 보시면 셋째 줄입니다. 셋째 줄. 줄 쳐볼게요. 마케팅은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케팅이 순서적으로는 맨 끝이지만 초반부터 마케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지어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래서 보통 보면은 여기 건물을 짓는 데도 가보면 건물이 아직 다 안 지어졌는데 건물이 뼈대만 올라가는데도 현수막 같은 걸 걸어 놓죠. 뭐 1층에 병원 확정이라든지 뭐 학원 환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발 초기부터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단계를 공부할 때는 순서 외우고요. 순서 외우고 예비적 전실행은 계략적으로 하는 거다. 분석을. 그리고 타당성 실행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하는 거다. 마케팅은 초반부터 하는 게 좋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9. 개발의 위험은 좀 더 중요합니다. 얘는 한 시험에 자주 좀 나오는 편이에요. 이 개발의 위험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법률적 위험이 뭐고 시장 위험이 뭐고 비용 위험이 뭔지 일단 뜻을 알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위험을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380페이지. 자, 거기 보면 380페이지에 양가로 1번에 법률적 위험이라고 있죠.
자, 법률적 위험에 보면 그 이용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줄칩니다. 공법 동그라미, 공법. 그리고 소유권 밑줄, 민원 밑줄, 사법 동그라미.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법률적 위험은요, 공법상 위험과 사법상 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럼 공법상 위험에 해당한다는 게 뭐냐면 이용 규제죠. 이용 규제. 내가 토지를 사가지고 한참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나와가지고 그 토지를 규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건 공법상 위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법상 위험은 뭐냐면 내가 토지를 사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분쟁이 생겼단 말이야. 난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인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이 아니고 사기꾼 같은 애였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진짜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공사 못하게 막 막고 이란단 말이야. 이런 건 공법적인 관계가 아니죠. 사법적인 관계다 이 말이야. 그리고 개발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민원이 너무 심해. 그래서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어. 예, 와가지고 막 데모하고 깽가리 치고 막 시청에다가 민원 넣고 막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공법상 위험이 아니고 뭐다? 사법상 위험이다. 예전에 이걸 거꾸로 공법상 위험을 소유권 민원 이렇게 내고 사법상 위험을 이용 규제 이렇게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짝을 잘 지어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밑줄 칩니다. 거기 법률적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줄 치세요. 시험에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시장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무슨 위험을 줄이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알아두시라고요. 네. 자, 그 다음 시장 위험입니다. 시장 위험은 제가 투자론 할 때도 잠시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위험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또는 수요 공급의 변화로 인해서 미분양, 공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분양가가 하락하는 것을 시장 위험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에 보세요.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분양가 하락 위험 등이 시장 위험의 예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건 투자론을 했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오른쪽에 비용 위험 보겠습니다. 비용 위험. 자, 비용 위험은, 비용 위험이 뭐예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비용 위험은 내가 공사 개발할 때 한 1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개발을 하다 보니까 돈이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꾸. 내가 생각지도 못한 추가 비용이 자꾸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비용 위험이라 그래요. 그럼 이런 비용 위험은 어떨 때 일어날까요? 기간이 갑자기 길어지는 거예요. 나는 한 1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2년, 막 3년 공사가 자꾸 길어진단 말이에요. 뭐 길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동네에서 민원이 자꾸 들어와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책의 변화라든지 어찌됐든 거기 동그라미 1번 별표입니다. 개발 기간이 길수록 인플레가 심할수록 무슨 위험이 커진다? 비용 위험, 그냥 괄호를 딱 하세요. 비용 위험이 커진다. 시장 위험이 커진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법적 위험이 커진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개발 기간이 길수록 인플레가 심할수록 무슨 위험이 커진다? 그렇죠. 시험 그런 식으로 내요. 우리 중개사 시험 아직 그렇게까지 꼬아서 낸 적은 없는데 간평 쪽에서는 최근에 그렇게 출제가 됐죠.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개발의 위험 3가지 봤어요. 자, 그리고요. 우리 책에는 지금 없는데 위험을 또 나눌 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시행사, 시공사가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시행사,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시행사,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 있어요. 그럼 여기 시행사,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는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그게 투자로는 지금 이게 비체계적 위험이죠. 피할 수 있다 얘기잖아요. 근데 밑에 스스로 관리할 수 없다는 얘기는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 투자론으로 보면 이게 일종의 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럼 시험에 시행사,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 그래가지고 뭐 얘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제가 이거를 몇 개 적어 드릴 텐데 만약 시험장에 갔더니 수업 시간에 안 배운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다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생판 처음 보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이렇게 하세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원인이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내부 원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거는요. 원인이 외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을 찾으시면 거의 맞습니다. 우리 체계적 위험 있잖아요. 투자론에서.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을 제가 뭐라 했냐면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 시장이라는 건 내부 문제입니까? 외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못 피하는 거예요. 체계적 위험은.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위험이라 그랬잖아요. 개별이라는 건 내부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각각의 문제란 말이야. 그건 내부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인지 없는 위험인지 한번 구별해 보세요. 파업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입니까? 없는 위험입니까? 파업의 원인은 내부에 있겠죠. 뭐 요즘은 근로자분들이 파업할 때 외부에서 원인을 찾아 하긴 하던데 파업이 진정한 파업이 아니지. 뭐 정치 얘기하면서 파업하면 안 되지 원래. 뭐 제가 뭐 정치적 얘기는 하고 싶지 그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지만 내부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요즘 파업을 보고는 원인이 외부에 있는지 생각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업의 진정한 원인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월급 올려달라. 복리후생이 안 좋다. 당연히 파업할 수 있죠. 근로자들이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파업할 수 있습니다. 월급 올려달라고도 파업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임단협을 통해서.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원인이 밖에 있는 걸 가지고 파업을 하면 그 사업주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요즘 생각이 파업은 원인 외부에 있다 그러면 안 된다. 파업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 내부에 있다고요. 부실공사는요.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실공사. 원인이 내부에 있잖아요. 애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죠. 부실공사. 인허가 지연은요. 인허가 지연. 외부죠. 관리할 수 없죠. 그럼 관공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인허가 지연. 문화재 출토는요. 회사 사람들이 묻은 게 아니죠. 내가 묻은 게 아니잖아요. 문화재. 옛날 사람들이 쓰던 문화재 아닙니까? 문화재 출토. 일단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이 내용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럼 이거 말고 뭐가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출제 교수들이. 그럼 딱 나올 때, 이건 원인이 내부에 있는데? 그러면 관리할 수 있다. 이 원인은 회사 밖에 얘기잖아. 그러면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람 문제도 똑같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을 하시다가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배웠으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지 내부에 있는지를 항상 딱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잖아요. 그럼 내 힘으로 어떻게 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그 사람 바꾸겠어요? 외부 환경을 내가 바꿀 수가 없죠. 하지만 원인이 내부에 있다면 빨리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원인을 자꾸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되죠. 현명한 사람이 아니죠. 원래 현명한 사람은 원인을 내부에 있다 생각을 하고 빨리 찾아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뭐예요? 내 탓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지금. 그런,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위험 봤고요. 자, 그 다음, 381페이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시험에 다 나왔던 파트들입니다. 지금 1번, 2번, 3번, 4번까지 보고 있죠? 시험에 다 나왔었어요.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죠. 시험에 다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럼 이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뭐냐면 아까 저기 타당성 분석 있죠? 저걸 좀 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저걸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 이건 제가 앞글자를 보통 얘기하는데 GCC 타투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 G가 뭐냐면 지역 경제 분석, C가 시장 분석, 뒤에 C는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순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개발로는 순서가 잘 내요. 순서를. 왜냐하면 개발이라는 그 자체가 절차가 중요하다 보니까 순서를 잘 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역 경제 분석이 뭐고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이 뭔지 알면 좋죠. 다 알면 금상첨화입니다. 뭐 다 알겠다는데 그거를 말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입니다. 시장성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장성 분석이. 그 다음으로 이제 얘입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썩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여러분들이 이 5개를 다 알면 좋지만 공부하기 시간이 없을 때 뭐부터 알아라? 이거부터 알아라. 이거부터. 그리고 시험장에 갔을 때 시간이 별로 없고 지문을 읽을 시간이 없다. 만약에 시험에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1번이 지역경제 분석이란 두 줄이 딱 이렇게 나왔어. 2번 시장 분석이란 지문이 딱 이렇게 나왔어. 3번이 시장성 분석, 4번이 타당성 분석, 5번이 투자 분석이에요. 지문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고요. 근데 종치기 10초 전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번을 찍는다 이 말이지.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잖아. 없어요. 자, 그리고 읽어봤더니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몇 번을 찍어야 된다. 3번을 찍어야 된다. 근데 나는 이거 알아. 내용을 잘 알아. 그러면 3번부터 읽는다. 이 얘기입니다. 1번부터 읽지 말고 어디부터 읽어라? 걔가 틀렸을 겁니다. 아마.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우리가 공부를 합리적으로 하는 거고 시험을 전략적으로 푸는 거고 고수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10초밖에 안 남았을 때 3번을 찍는 사람은 고수예요. 이 사람은요. 수업 시간에 3번이 중요하다는 걸 들었거든, 이 사람이. 그러니까 5개 중에 3번이 답이겠지 하고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 찍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걸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일종의 극약 처방이죠. 하지만 이렇게 5개 지문이 나올 때 이거부터 읽는 게 좋아요. 이거부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게 보여요. 얘가 답일 거야. 얘부터 읽어봐야 되겠네. 이게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 그럼 지역경제 분석부터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 롯데마트 사거리에 여기 만약에 쇼핑몰을 하나 지으려고 한다 그래 보겠습니다. 쇼핑몰. 그래서 그 쇼핑몰을 지을 사람은 서울에 있는 개발업자예요. 서울에 있는 업자야.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개발업자는 여기 롯데마트 사거리에 와봐야 됩니까? 안 와봐야 됩니까? 와봐야죠. 와봐야지. 와서 이제 뭐 하느냐? 이 지역의 인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유동인구라든지 인구,
그리고 이 지역의 소득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지역의 뭐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상황이라든지 도로 상황, 그리고 이 지역 전체의 부동산 경기는 어떤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지역에 장사를 한다 그래 봅시다. 장사. 가게를 하나 내고 싶어요. 그럼 거기 가봐요, 안 가봐요? 가보죠. 울산이 아니고 부산에 부산의 어느 지역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식당을 하든지 뭐 옷가게를 하든지 뭐 가게를 하나 연다고 해봅시다. 그럼 거기 가볼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뭐 봐요? 야, 유동인구 좀 있냐? 인구 있냐 여기? 야, 이 지역에 보니까 좀 사람들이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다녀? 이런 거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옷가게를 하지만 옷가게만 봅니까? 다른 가게들도 봅니까? 손님들이 있는지 없는지?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분석은 그 지역의 인구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도로 상황, 부동산은 도로와 관계가 있으니까 도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쇼핑몰을 지을 거지만 다른 부동산들은 과연 어떠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겠다는 거죠. 이걸 지역경제 분석이라 그래요. 이거는 좁은 걸 보는 게 아니고 넓은 걸 보고 있죠. 이런 걸 거시적 분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382페이지에 거기 지역경제 분석 보세요. 거기 보면 인구라는 말 보이세요? 인구 동그라미. 뭐 고용까지는 하지 맙시다. 소득 동그라미. 그럼 인구, 소득 이런 말 나오면요, 거시적 분석이에요. 그럽니다. 거시적. 그리고 참고로 모든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모든 부동산. 내가 쇼핑몰을 개발할 거지만 쇼핑몰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동산도 같이 보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 자체를. 자, 그래서 지역 경제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분석합니다. 자, 시장 분석은 거기 보면 1번에 모든 부동산입니까? 특정 부동산입니까? 특정 부동산이죠. 그럼 이 특정 부동산은 뭘까요? 쇼핑몰이죠.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부동산이죠.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과연 수요가 있는지, 과연 그리고 내 말고도 쇼핑몰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분석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입니다. 여러분, 이 시장성이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가 여기 우리 학원 옆에 있잖아요. 여기다가 비료 가게를 하겠대. 비료 가게. 그럼 뭐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야, 그 비료 팔리겠냐 그거? 응? 야, 거기 비료 가게 해가지고 비료 팔리겠어? 하루에 뭐 한 푸대나 팔겠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성이라는 거는 잘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이게 시장성이에요. 그러면은 시장성 분석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과연 내가 개발한 부동산이 과연 분양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매매가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성 분석은 진짜 중요하다 그랬어요. 네, 시험에 잘 내요 얘는. 그럼 이것도 있잖아. 너무 길면요, 그냥 매매 가능성 분석 그래도 괜찮아요. 이 뜻만 딱 알면 된다고. 잘 팔리겠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시장성 분석에 거기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개발되는 부동산이 밑줄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분석한다. 줄 쳤나요? 이게 한마디로 분양 가능성이죠. 매매 가능성이죠. 임대 가능성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시장성 분석에서는요, 흡수율 분석을 해요. 흡수율 분석. 자, 흡수율 분석을 언제 한다고요? 시장성 분석할 때 합니다. 흡수율 분석을 시장 분석 시 한다 그러면 안 돼. 언제 한다고? 네. 그럼 흡수율 분석이 뭐냐? 우리 책에 지금 그 뜻이 좀 명확하게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자, 흡수율 분석은 뭐냐면요,
오늘 자료가 어저께 지난주에 수업할 때 자료 받으셨어요? 몇 번까지 받았어요? 8번까지 받았어? 자, 흡수율 분석이요. 소비되는 거 없어요. 보지 마시고 이거 보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9회 오늘 보강이라고 출력 안 했나 보네. 자, 흡수율 분석은요. 소비되는 비율, 추세 분석 이런 말 하나 적어 놓으세요. 흡수율 분석. 시장성 분석 그 옆에다가 흡수율 분석 적고요. 이런 말 하나 적어 주세요. 흡수율 분석 시험에 한 번씩 내거든요. 그러니까 흡수율 분석이 뭐냐? 지금 제가 쇼핑몰 지으러 왔죠? 그러면 과거에 이 지역에서 쇼핑몰을 분양한 적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과거에. 그럼 과거에 우리하고 비슷한 쇼핑몰이 과연 얼마나 빨리 소비가 되었는지 그걸 추세를 봐요. 그럼 흡수율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분양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흡수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흡수율이 높다. 그 말은 분양이 빨리 잘 됐다는 얘기예요. 흡수 시간이 짧다. 그 말도 마찬가지로 분양이 빨리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흡수율 분석은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는 겁니다. 추세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이에요. 목적. 이 목적은요. 미래 예측이 목적이에요. 중요합니다. 이거. 자, 흡수율 분석은 과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하고 비슷한 부동산이 얼마나 빨리 소비가 됐는지 과거를 분석해요. 근데 과거를 분석했지만 그 목적은 과거 분석이 목적이 아니고 과거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미래 예측이 목적입니다. 과거의 정확한 분석이 목적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타당성 분석 볼게요. 383페이지. 거기 보시면 충분한 수익성 이런 말 보이세요? 그거 줄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은요.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 때는 이때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계산기 들고요. 계산해 보는 거예요. 우리 세후연금수지 구하는 거 배웠죠? 그때 이런 거 합니다. 여기서. 세후연금수지 계산해 봅니다. 미리. 이 정도 수익이 나겠구나. 우리가 시장성 분석이 끝이 나면요. 분양 예정가가 나와요. 여기서. 분양 예정가가 나오거든. 그럼 여기다가 이제 타당성 분석에서는 분양 예정가에다가 전체 우리 쇼핑몰 코나 수가 나오지 않겠어요? 곱하기 코나 수. 그리고 공실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실 빼고 불량부채 빼고 경비 빼고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세후연금 수지를 구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세후연금 수지 구하는 거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수익성 분석이야. 그러면 세후연금 수지 구해봤는데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나오겠죠. 플러스면 얼마나 플러스인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샀어요, 안 샀어요? 아직 안 했어. 지금 이제 검토하는 거야? 검토하는 거야, 검토하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분석이 뭐예요? 투자 여부 결정하는 거죠. 약간 투자해보자. 투자하자, 우리. 그러면 이제 돈 조달한다고, 이제. 그러면 돈 땡기는 거야. 그 전에 내가 부지를 그냥 확보만 하라고 이제 땅 사라 소리 안 했죠. 근데 확보만 해놓고, 이런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거 괜찮겠다. 그러면 이제 투자하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자금을 조달합니다.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야 많지. 배웠잖아, 앞에서. 뭐 PF 방식도 있고, 뭐 은행 가서 빌릴 수도 있고, 투자자를 모집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금융에서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잘 알아두시고요. 순서 지역경제분석 뭐라고 그랬어요? 인구, 소득, 거시죠. 그죠? 시장 분석,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거다. 특정 부동산, 그죠?
요거는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딱 공부하시고요. 타당성 분석은요, 수익성. 투자 분석은 투자 여부 결정. 이렇게 되겠죠. 그럼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순형가법을 쓸 수도 있고, 순형가법을 쓸 수도 있고, 내부 수익률법을 쓸 수도 있고, 수익성 지수법을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쓰면 되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386페이지입니다. 자, 386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신개발과 재개발 있죠? 네, 거기 신개발 네모 별표 하나 하시고요. 재개발도 네모하고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개발이 뭐죠? 뭐 한번 새로 개발하는 거겠지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밑에 신개발의 종류 나오잖아요. 거기 기억하고 리얼 그 두 개는 별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환지죠, 환지. 네. 환지 그러면은 무슨 말이 나와야 될까요? 혹시 뭐 환지 딱 그러면 재분배. 잘했습니다. 재분배 오케이. 처음 누가 얘기를 잘해 주시네. 제가 다른 데 가서 물어보거든요. 환지가 뭐예요? 딱 한마디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틀린 말 하는 건 아닌데 되돌려 주는 거요. 뭐 도시 개발요, 구획 정리요, 뭐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재분배라고 얘기하시면 이분이 처음이네요. 박수 뭐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당연히 뭐. 자, 환지 그러면요, 되돌려 주는 거 맞아요. 원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게 많은데 재분배 이렇게 우리 개론에서는 표현을 많이 해요. 원 소유자에게 분배, 재분배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환지 나오면 재분배라는 말하고 신개발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신개발이에요.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도 신개발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재개발 볼게요. 재개발은 맨 밑에부터 볼게요. 제가 철거 재개발부터. 철거 재개발 네모입니다. 철거 재개발은 기존 시설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제거 보이세요? 그게 완전 제거 줄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개량 재개발입니다. 개량 재개발 네모. 개량 재개발은 기존 시설을 확장, 개선하는 거예요. 확장, 개선. 그게 개량 재개발. 자, 여기 수복 재개발 있죠? 수복 재개발 네모하고요. 얘는 별표예요. 재개발에서는 수복 재개발이 중요해요. 그럼 수복 재개발은 기존 시설을 그대로 두되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해요. 그래서 거기 수복 재개발 둘째 줄입니까? 셋째 줄에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 보이세요? 거기 줄치시면 돼요. 기존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둬요.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한다. 자, 그 다음 보존 재개발 네모. 이 보존 재개발은 사전의 예방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노후 불량화가 안 됐어. 그런데 노후 불량화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둘째 줄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런 말 있죠? 이게 보존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재개발은 물론 다 아시면 좋지만 수복 재개발을 먼저 잘 정리하시고 철거 재개발, 완전 제거, 개량 재개발, 확장 개선, 수복 재개발,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 보존 재개발, 사전에 방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390페이지입니다. 390페이지. 자, 390페이지 보시면 밑에 표 환지 방식과 공영 개발의 비교 보이세요? 네, 거기 별표하겠습니다.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자, 환지 방식 나오네요. 환지 방식 옆에 뭐라고 적을래요? 환지 방식 그 파란색 바탕 옆에 재분배 또
신개발 항상 나올 때마다 떠올리시기 바래요. 환지 방식 그러면 신개발 재분배 이게 입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환지는 토지를 개발한 다음에 원 소유자들에게 되돌려주죠. 되돌려줘요. 그래서 그 밑에 봐봐요. 단점 줄칩니다. 개발이익의 환수가 곤란하다. 여기서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를 얘기해요. 개발이익의 공공환수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환지 방식은 개발을 해서 원 땅 주인에게 되돌려줘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환지 방식에서는 누가 이익을 볼까요? 땅 주인들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게 토지 소유자들이 이익을 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익이 사회로 환수가 안 돼요. 환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환지 방식은. 그래서 환지 방식은 그 환지 사업자하고 원 소유자들이 이익을 누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공영개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공영개발은 뭡니까? 공영개발은 뭐를 공영개발이라 그러죠? 네, 공적 주체가 하는 개발이 공영개발이죠. 정부나 지자체나 공사, 그게 공영개발이에요. 그럼 이 공영개발은 주로 수용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 밑에 강제 수용이라고 있죠. 공영개발은 수용 방식으로 개발합니다. 그러면은 공영개발은 수용해가지고 개발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토지를. 그렇죠. 자, 탁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 자, 그래서 공영개발 옆에 적으세요. 분양. 공영개발이란 글자 옆에다 적습니다. 분양, 매각. 아까 환지는 재분배였잖아요. 공영개발은 분양하는 거예요, 분양. 팔아버린다고요. 제3자에게. 그럼 이때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붙여서 팔죠. 그러면 공영개발하면 이제 그 이익이 공영이니까 사회적으로 환수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 지금 계속 환수를 많이 했다고 전국적으로 주장하신 분 하나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거기는 이제 민간 합동개발이었죠. 제3섹터. 그러니까는 공공도 환수를 하고 민간도 이익을 가져간 것이. 그래서 그 밑에 봐봐요.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이렇게 돼 있죠. 공영개발은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환지 방식은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가 어렵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자 오른쪽에 민간개발 있죠. 민간개발은 좀 더 쉬었다 보겠습니다.